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며칠간 좀 어려우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총 3가지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 주식시장의 분위기,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2가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이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모두 중요하니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부터 보시죠. 지난번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최근과 같은 하락장을 만들 만큼의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하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지난 FOMC 그리고 지지난 FOMC와 사실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을 기대했던 현실이, 그 기대감이 점차 현실을 만나서 부딪히게 되면서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하던 지난 FOMC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즉 시장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지 FOMC 회의 자체 내용은 아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 연말이 되면 시장의 기대와 현실이 만나게 되면서 이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반영이 되면 하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단지 그게 나온 것뿐이에요. 지금 FOMC가 굉장히 별다른 내용이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시죠. 제가 무료 카톡방에다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바로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중에 제가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번 FOMC 포인트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점도표상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점도표와 일반 시장에 대한 데이터 점도표, 이렇게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금리에 대한 점도표는 이렇습니다. 최상단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내년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폭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지난 6월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것이야,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파월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2%의 물가는 점도표상에서는 2026년에나 올 것 같다. 자,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데이터가 나왔던 점도표상에서는 이 점도표는 GDP, 미국의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실업률은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상의 지표를 나오는 점도표가 있는데, 이 데이터상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은 예측치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지난번 것보다도 실업률은 내년에 더 낮을 것 같다. 한마디로 고용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유가가 좀 반영이 되면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좋고 실업률은 낮고, 그러나 인플레는 조금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점도표상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점도표 자체는 골디락스라는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거는 이미 수차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 후행적 정책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 아마 영상을 오래 봐오시고 예전부터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금리 정책에 있어서 금리라는 것은 어떤 결과치를 보고 금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리는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 이에 따라서 결과치가 바뀐다라고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망할 게 두려워서 미리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이 선제적 금리 인하고요. 시장의 데이터를 보고 이미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데이터를 확인해야지만 내가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후행적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후행적 금리 정책을 하고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끔씩 선행적인 금리 정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FOMC에서 명확하게 파월이 얘기를 한 것이 바로 후행적 금리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무너질 것을 방어하기 위한 금리 정책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이미 나오고 나서 시장이 무너져야지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투자가 굉장히 크게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2% 목표치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했고요. 확실히 하락하는 증거,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확실하게 하락하는 증거와 데이터가 뒷받침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처럼 어떤 연산이 굉장히 빨라서 키보드 하나만 두드리면은 바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경제는 너무 많은 요소와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많은 이 주체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는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앞에서의 선행적인 움직임이 이미 관성적인 부분이 붙어서 지속적으로 그 흐름이 더 크게 움직이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실하게 하락하는 데이터와 증거가 뒷받침될 때 그것을 보고 금리 정책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때 금리 정책을 하더라도 컴퓨터처럼 바로 시장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발언 자체가 금리 정책은 완벽한 후행성 정책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때 가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그때 가서도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어떤 상황이냐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인플레를 낮추는데 노동 조건이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의 인플레이션은 달성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둘러서 표현한 건데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 뒤에 이 멘트가 붙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고금리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금리를 가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장에 더욱더 큰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거고 이 돈을 푼다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더욱더 과열되는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동시장이 무너져야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금리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멘트는 질의응답 때 나온 건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은 뭐겠습니까? 시장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요. 이미 파월은 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FOMC 회의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데 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조금이라도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조금이라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을 이미 수차례 봐왔어요. 그래서 원래 FOMC 회의는 어떤 명확한 가이던스를 주는 게 과거에 어떤 전통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파월이 하는 근 1년 반 정도의 FOMC 회의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농담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매둘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매파적인 단어와 지표를 얘기할 때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해주고요. 반대로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오면 발언을 좀 매파적으로 해줘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중립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가지 모습만 조금 강하게 보여주더라도 시장은 그에 반해서 아주 차갑게 식어내리고 아주 불같이 타오르는 극단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도 FOMC 회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두기적인 표현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애매모호한 이 표현만 썼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단어를 보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즉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계속 봤기 때문에 웬만큼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 후행적인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 우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나오면 일시적인 시장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이미 시장이 무너졌고 그것이 어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더욱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 포인트를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와 에너지가 강해지면 더 긴축 정책을 펼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연준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처분하는 대차 대조표를 지속적으로 더 줄여나갈 것이라고 또 했고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연준이 그냥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서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FOMC 회의 때 기자가 직접적으로 이 다이렉트적인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현재 연준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강해지면 더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이건 뭐냐면 유가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만큼 과거처럼 100달러가 훌쩍 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기들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같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고유가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연준은 이 에너지가 과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건 에너지 가격이 100달러가 쉽게 훌쩍 넘어가는 일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도 투자 포인트를 잡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FOMC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과거와 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던 부분이 연준의 일관적인 태도를 보면서 현실이 그렇지 않겠구나라는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지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와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와 환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는데, 2년물 국채금리는 역대 최고를 정말 훌쩍 넘어선 4.5에 가깝게 갔고요.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가장 높은 수치인, 그러니까 최근 거의 뭐 10몇 년을 봤을 때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정말 큰 수치인 5.1%를 훌쩍 넘었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국내 환율이 1330원대라는 부분을, 과거에 중국의 달러당 7위안이라고 했던 포치라는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는 1330원인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1100원, 뭐 1000원 이런 거는 아마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1340원대를 사수하기 위한 방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보면은 조금 급격하게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한 정부의 좀 노력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 1330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어렵고, 다만 아주 크게 무너지는 것은 잡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수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의 측면은 상승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서 특정 업종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산업이라고 판단되는 몇몇 업종들만 상승하는 빈익부, 부익부의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에서 많이 올랐던 지금 근 1년 2년간을 끌었던 시장의 주도주들은 지금 이 빈익부, 부익부에서 부의 담당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바이오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원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방산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같이 앞으로 방산 쪽에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일부분만 상승을 할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기대했던,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업종들은 아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희망의 끝만 가지고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손실폭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현 시점의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러면 아무리 FOMC에서 지금 시장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좀 시장이 좀 과하게 눌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 때문이냐? 일단 우리가 9월 달에는 연휴가 굉장히 길게 있죠. 이번 추석 연휴가 정부가 10월 2일을 대체 공휴일로 잡아주면서 연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렇게 보통 연휴가 길 때는 자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유자금, 나한테 필요 없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온 국민이 참여를 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자금을 가져와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연휴가 길게 발생을 했을 때는 자금 유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는 증시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눌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1일에는 미국의 셧다운 위기설이 지금 있죠. 미국은 다음에 쓸 예산안을 그 전년도인 10월 달, 그러니까 8, 9, 10월 달에 이 예산안을 편성을 하는데, 당연히 이건 정치적으로 쉽사리 이렇게 확 쉽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와 같은 정말 특수한 상황, 뭐 굳이 따진다면 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둘 다 그냥 야 지금 우리가 정치 싸움할 때가 아니고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힘을 합치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이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도 이것이 정말 극에 달았을 때 이게 협상이 되지 않아서 아예 그냥 셧다운, 그러니까 모든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돼서 그냥 공공적인 업무 중에서 필수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강제 휴가를 떠나야 되는 셧다운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아주 크게 단기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셧다운 위기설이 오면 시장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작년과 재작년과는 다르게 진짜 셧다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커지면서 특히나 우리가 연휴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10월 1일에 셧다운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죠. 국내 장이. 왜냐하면 계속 빨간 날로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더욱더 불안적인 요소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현실을 만났을 때 현실이 그 기대를 쫓아올 만큼의 우리가 행복 회로로 돌렸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현금을 일부분 보유를 하셔야 되고, 수익이 났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334 전략을 통해서 꼭 현금 확보를 해놓고 수익도 일부 익절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이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전체적인 투자를 하는 포인트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냐인데, 자, 첫 번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과 같이 눌렸을 때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가자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요. 이와 관련된 흐름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이뤄졌을 때,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우리가 추석 바로 직전까지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중에서 대략 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는 다음 주 연휴 직전 날에 계속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그날 오히려 가장 하락했을 때 저는 투자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휴 이후에 그때 추가적인 투자를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미국의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입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크게 하락할 텐데, 그 가장 크게 하락했을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말씀드렸던 공포에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전략과 기법은 제가 아마 멤버십에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과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분석을 하고 그 차트가 어느 시점을 우리가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자, 그런 건 제가 멤버십을 오픈할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주식시장에는 항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흐름을 캐치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투자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2차 전지를 한번 봐보시죠. 자, 2차 전지가 처음부터 상승했을 때 처음에는 양극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음극재가 중요하다, 동박이 중요하다, 뭐 전해질이 중요하다, 정말 많은 섹터들이 계속 돌면서 순환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극재가 막 오르다가 다른 애가 오르면 그 기간 동안 양극재는 주춤하다가 얘네가 한번 돌고 다시 양극재가 또 뭐가 나오면 양극재가 돌고, 이게 계속적으로 돌고 돌았습니다. 이게 어떤 섹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섹터 내의 흐름. 그럼 시장의 지금 주도주는 어딥니까? 바이오죠. 그럼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볼 때 세포치료제, 차바이오텍, 차백신 연구소 막 이런 애들이 올랐고요. 또 약물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관련된 애들이 막 올랐죠. 그리고 뭐가 올랐습니까? 비만치료, 당뇨치료 이런 애들이 딱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가 올랐습니까? 암치료 이런 애들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에서는 이 몇 가지 바이오라는 섹터 내에서 세포치료, 약물치료, 비만치료, 당뇨치료, 암치료, 중성자치료 이런 애들이 계속 돌고 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차바이오텍, 차백신연구소, 자, 이런 애들이 오르다가 지금 조정이 왔단 말이죠. 그럼 이 조정이 왔을 때 얘네들을 들어가는 전략, 혹은 지금 마지막 주자가 암치료거든요. 최근에 암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치료법이 새롭게 나오면서 중성자 암치료 이런 애들 중에서 관련주들이 며칠 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후발주자를 찾아야죠. 이 후발주자가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인데, 지금 시장은 암치료, 그러니까 중성자, 중입자 치료가 시장에서는 메인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세암병원, 그러니까 연세중입자치료센터에서 전립선 환자의 2기의 암이 전부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홍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립선암 2기는 기존의 치료법으로도 이미 다 완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다만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고 그 치료법으로 인한 치료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 중입자 치료, 중성자 치료는 사실 새로운 치료법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있었지만 그 어떤 부작용과 그 치료를 하기 위한 굉장히 큰 장비와 시설, 그리고 그 장비와 시설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용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중입자, 중성자 암 치료에 현재 먼저 선두로 치고 올라간 기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비스와 비치로테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얘네들이 먼저 선두로 치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좀 후발주자로 오를 만한 기업이 다원시스가 있어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자회사 다원메닥스가 꿈의 암치료제라고 불리는 붕소중성자 포획 치료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치료와 관련된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아직 후발주자인 것 같아요. 일부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선 두 기업보다는 상승폭이 훨씬 작고 있고, 또 재발성 교모세포증에 대한 국내 임상 1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 하반기에도 두경부암 국내 임상 1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여러 가지들을 재료가 앞으로 나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만한 원동력이 충분히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직 크게 이 치료와 관련된 부분과는 관련 없이 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잠깐 올랐다가 이제 내려온 기업이 있는데 바로 삼지전자입니다. 이 기업은 이 중성자 관련된 치료센터에 대한 시설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무려 12층 규모의 건물과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건물을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공사를 했던 기업이 바로 삼지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아마 이 중성자 치료 관련된 부분들이 더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지으는 곳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또 삼지전자가 메인으로 가고 또 그 뒤로 관련된 업종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다원시스와 삼지전자 이 두 개의 업종들이 현 시점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바닥까지 갔다가 상승의 이제 모습을 보이는 업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업종들 외에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업종들 중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그리고 뭐 원전 혹은 하나와 관련된 업종들을 크게 눌렸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기존에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그것들이 하락하는 것만 지켜보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장을 절대 기회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될 전략,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내컷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말 멋진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